김현정의 뉴스 쇼.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동대 학생들이요, 포항의 수험생들을 위해 쓴 편지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피해를 입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참 훈훈한데요. 오늘 59만 명의 수험생이 8시 40분부터 시험을 치릅니다. 14살 소녀부터 86의 최고령 수험생까지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꿈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그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을 응원하고요. 특히 포항 지역. 오늘 여진없이 땅이 단단히 잠잠하기를 소망하면서 수능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좀 볼까요? 네. 은폐된 세월호 유해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능일이어서 모든 뉴스가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뼈가 발견됐는데 그 사실을 감췄다는 거죠. 네. 미수습자들의 유해를 찾으려고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이 전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를 찾고도 숨겼다는 겁니다. 사람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게 지난 17일이었다고 하는데요. 17일. 네, 17일. 미수습자 가족이 목포신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이었죠. 그런데 현장 수습본부는 가족들에게는 물론 선체조사위원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1일에야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철수하고 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 사실을 숨겼던 이가 세월호 현장 수습 부본부장인데 그 사람은 사람뼈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미수습자 가족의 심적 동요가 우려돼서 그랬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네요. 근데 가족들이 철수 결정을 거둬들이고 수색 작업 재개를 요구할까 봐 이렇게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람뼈인지 확실치 않죠, 물론. 그러면 사람뼈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감출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발끈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는 물론 앞으로 수색 작업의 재개 여부에도 아마 관심이 모아질 것 같네요. 유족들 가슴에, 이 미수습자들 가슴에 더 이상 못 박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김관진의 석방, 제동 걸린 적폐 수사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풀려났네요. 어제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속이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구속 11일 만에 석방이 됐죠. 댓글 공작 혐의죠? 네. 사실 사안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그리고 어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을 뿐인데요. 지난 11일에는 재판부가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김 전 장관을 넘어서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사에 초점을 맞추려던 검찰의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김 장관 다음이 MB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는 거. 그런가 하면 현 정부의 고위 인사였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어제. 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받은 혐의였죠. 실제 구속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음주운전 성범죄 고위공직의 배제 기준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확대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게 기존의 5대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고위공직에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5개는 그대로 있고 거기다 음주운전, 성범죄 전력까지 더하는 거예요? 7대 원칙이 된 거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 2번 이상이면 원천 배제, 또 10년 이내 한 번이라도 신분을 허위로 이렇게 속였다, 그런 것이 발각되면은 임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 발표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후 약방문이다, 물타기다, 이런 비판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엔사는 JSA 귀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정 교수는 환자의 의식은 영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북한군 귀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어제 기자회견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북한 병사의 뱃속 기생충 상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인격살인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왜 인격살인이라는 건지 자괴감이 든다.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대단한 화제가 됐는데요. 이국종 교수를 비판한 주인공은 바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죠. 김 의원은 북한군의 뱃속 기생충 상태를 공개하며 이런 환자는 처음 본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이 북한 병사를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본 것이다. 예. 이 교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아, 김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제가 자주 인터뷰하는 분인데 예. 이렇게까지 화제로 떠오르시는 건 제가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이죠. 전혀 예상도 못했고 또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엿새 전인데 예. 그 이후로 3, 4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최초에 문제 제기할 때는 예.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예.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 아주대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 세 가지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국정 교수를 지목해서 인격의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또 살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탈북 병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목했을 때는 아무도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정도 지나서 이제 한 언론에서 제가 이국정 교수를 선제 공격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이국정 교수한테 알려줘서 반응을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태가 이제 저와 이국정 교수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개되기 시작했죠. 대결 구도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그러면은 처음에 SNS에 글을 올리셨을 때는 이국종 교수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해보자 이런 의미로 올린 거고. 네. 그때는 며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반론 제기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공감하는 반응이 더 우세했습니다. 더 우세했어요? 그 언론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채널 A입니다. 거기에서 좀 대결 구도로 공격한 것처럼 몰아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제 첫 번째 글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국정 교수를 공격한 거냐. 오히려 옹호하는 글에 가깝다. 그 이국정 교수가 하소연을 했잖아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기관의 어떤 요구나 여론의 압박에 밀려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하도록 왜 몰아넣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이제 의도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글을 쓰신 건지. 그런데 이국종 교수라는 주어는 빠져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브리핑을 한 사람이 이국종 교수고 기생충 이야기를 분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국종 교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글쎄 그렇게 한 명의 이국정 교수라는 인격체로 좁혀서 본다면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사건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어떤 왜곡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서 모든 걸 공개했다.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 더 이상 못하겠다. 또 첫 번째 기자회견 때도 상당히 그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국정 교수도 마지못해 본인도 의도하지 않아도 어쩔 수밖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구조란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국정 교수의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몰아넣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보도 태도는 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국정 교수에게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몰아간 우리 사회의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는 일단 제 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북한 병사의 기생충과 분변, 어떤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은 인격 테러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게 뭐 이국종 교수든 아니든 간에 이게 공개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공개된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총상으로 인해서 외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생명의 위독을 초래하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상해와 무관하게 이전에 그 있었던 환자 몸의 결함 내지는 질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결함이나 질병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심폐소생이 잘 됐다, 수술 이후에 추가 감염이 없었다, 이런 환자의 몸 상태를 브리핑을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한 부분이 이유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어제 이 교수가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생충과 분변을 공개했다. 외과 수술에서는 장문합, 그러니까 봉합하는 거죠. 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생충과 분변이라서 그걸 이제 브리핑 해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 글쎄요. 의사의 어떤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의학적 판단에서는 나름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료했느냐 문제이고 또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어떤 그 몸 상태나 질병 같은 경우가 악화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수술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런 이상으로 그 기생충이 60cm 또 수천 마리 뭐 알과 기생충 이래서 핀셋으로 그걸 집어내고 그러니까 도를 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이루어진 거는 원래 기자회견 내용에도 없었어요. 그럼 이국종 교수가 발표한 것 자체도 좀 문제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더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더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걸 마치 눈으로 생생하게 보듯이 묘사가 됐었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우리 사회에 2만 명이 넘는 탈북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칫 혐오의 감정이 그분들에게 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사항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격려를 받고 있는 게 그분들입니다. 탈북민들의 격려 받으세요? 지금 그 처음에 그 뉴스가 나갔을 때 자기들이 불안했는데 일단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추가 보도를 막았고 그래서 본인들은 잘된 일이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사람들이 전달해 왔어요. 지금 탈북민들이 돌아다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마치 몸에 기생충 있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뭐 이런 편견을 느끼신대요? 아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사실 이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 탈북인들하고 앞으로 식사하기가 꺼림칙하다. 그런 말을 들으셨대요? 이런 말도 들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환자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상당히 특수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가 지금 목숨을 살리느냐 마느냐,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시더라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과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옳았겠는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못한 것은 수술실에까지 무단으로 들어온 국정원 기무사의 정보 요원들, 그다음에 일일이 공개 여부까지 세세하게 영향을 미친 어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러면서 이제 원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항사한 일, 이런 이런 어떤 것과 언론의 보도가 맞물리면서 이미 제 문제 제기와 무관하게 이국종 교수께서는 의료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드리자는 의미지 어떻게 이것이 의료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또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전해줘서 본인을 자극했단 말이죠. 언론이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국종 교수하고는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더 크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공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제 기자회견에 경황이 없으시니까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은 찾아뵙고 허심탄회하게 오해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그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겠다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미 그런 보도들 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화는 왜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그분 좀 치료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까 전화라도 좀 해서 빨리 풀어보시죠. 전화는 할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상황은 도저히 이런 기자회견의 한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 시점에 저랑은 적절치가 않고요. 제가 중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조만간 통화라든지 방문을 타진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지금 오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청취자들 가운데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청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자, 우선 이런 어떤 과도한 정보 공개가 초래한 부분에 대한 우리 누군가의 어떤 책임과 또 유감 표명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도하게 잘못 알려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사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워낙 많은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여서요. 오늘 김종대 의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근데 또 이국종 교수 말씀 듣고 보면은 의료진 입장에서 또 굉장히 화나는 지적일 것 같고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건 맞는 말이더라도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겠는가.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김종대 의원은 그분한테 직접 이걸 항의한 것도 아니고 SNS로 그냥 이런 성찰도 해보자라고 올린 거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긴 하네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싸움에 뛰어들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행간 들어가죠. 혹시 국회의원 한 명이 몇 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지 아세요? 글쎄 꽤 많은 건 아는데 명수 정확히 모르겠네요. 7명입니다. 7명이에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씩 이렇게 하면 총 7명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8급 비서 1명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보좌진 증원 결정한 국회 운영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론 눈치 볼 것 없다. 그때 그 보좌진 늘리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던데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가 보좌진 증원안을 통과시킨 게 엿새 전인 지난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뒤늦게 속기록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게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보좌진 증원에 찬성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버려야 한다. 이참에 4급이 둘이니 상급으로 하나 바꾸고 인턴을 8급, 9급 정규직으로 딱 전환하자. 자, 저는 일단 뒤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빼고요. 그 앞에 어차피 여론, 국민 여론이란 건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게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도자 의원 발언뿐만 아니고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국회가 너무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다 새벽 6시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지 않느냐.
3D 업종 중 하나인데 너무나 국민 눈치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8급 보좌진 한 명씩 늘리는 거니까 3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세수 67억 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의원 세비를 깎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일사천리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인터넷과 SNS가 발칵 뒤집어졌고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 8급 보좌진 증원 결정. 그러면서 여론 눈치 볼 것 없다. 상당히 당당한 국회의원들 이 뉴스에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죽을 듯이 싸우면서 밥그릇은 잘만 챙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국회 모습 보면 정말 답답하죠. 다급한 국정 현안이나 개혁 입법 논의는 뒷전이고 여야로 갈려서 정쟁으로 날 세우는 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 보좌진 증원에는 여야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세수 67억 국회의원 눈에는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67억 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세종시와 4대강 사업으로 정치권의 대립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5급 비서관 증원안을 의결했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으로 굉장히 당시에도 시끄러웠는데요. 5급 비서관 한 명을 늘리는데 190억 원의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시급한 법안은 다 제쳐두고 일사천리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의원실 보좌관이 7명으로 늘어난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군요. 7년이 지났거든요. 18대에서 20대로 국회의원이 2번이나 물갈이 됐지만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일을 잘한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8명 아니라 10명, 15명, 20명 둬도 박수 막 치실 거예요. 그래도 20명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여론 눈치 볼 것 없다. 당당하자. 이 말이 과연 설득력 있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머슴이 뭘 안 닦고 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97년 한보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시 국회 청문회에 나온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맞아요. 머슴이 뭘 안 닦고. 네. 그러니까 한보그룹의 전문 경영인이 공개했던 비자금 액수와 당신이 공개한 액수가 왜 다르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따지니까 그 말을 했고요. 머슴이 곳간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인은 내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졸지에 전문 경영인은 머슴으로 전락했고요.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월급쟁이들은 머슴의 마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네. 어차피 여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국민 눈치 보지 말자. 이런 말을 한 국회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이 발언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포항 지진이 난 직후에 정치인들이 내가 수능 연기했다 공치사하고 대피소 찾아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국민은 그냥 머슴이고 표로 보일 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좌진 한 명 늘리면 반발하겠지만 그래봐야 어쩔 수 없지. 주인은 우리니까. 이런 사고방식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별 수 있겠어? 며칠 짓다가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세 번째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입니다. 똑같아야 한다? 자를 댈 때 고무줄처럼 자를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 안 되겠죠. 8급 보좌진 증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인턴 들어와서 밤낮 없이 일했는데 1년 만에 떠나는 상황 그것도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국정기조에 맞추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률안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만 고무줄 잣대 다르게 들이대는 방법 이것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999님, 김종대 의원이 무얼 말하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 더 받아보면서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9초, 2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8시 10분이면 수능고사장 입실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올해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포항 지진으로 아파트가 기울어진 곳이죠. 피사의 아파트로 지금 SNS에 화제가 되고 있는 대성 아파트 주민 한 분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포항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다가 도심에까지 주거 지역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 액상화 현상. 이 현상을 일주일째 조사 중인 분이 계세요. 부산대학교 손문 교수님인데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답니다.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손문 교수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 시간에는요. 한 대학에 성추행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거기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교수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건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지요. 오늘 권영철의 와인뉴스에서는 어제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그 하나의 삼남 김동선 씨 변호사 폭행 사건. 김앤장은 이 폭행 사건을 왜 쉬쉬했나? 정말로 쉬쉬했던 건가 몰랐던 건가? 권영철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예, 지금 시각 8시 3분. 지금쯤이면 수험생들이 아마 교실에 입장을 거의 마쳤겠네요. 예,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40분부터는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수험생들도 가족들도 얼마나 떨릴까요? 그런데 포항의 수험생이라면 지금 지진 걱정까지 이중고입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참 여러 가지로 심경이 복잡할 텐데요. 오늘 아침 그래서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진의 진앙지죠. 흥해읍 대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진 때문에 아파트가 한 3도 기울어져서 피사의 아파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기울어진 아파트의 주민이자 고3 학부모세요. 그야말로 이중고 겪고 계신 분 조강혁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애 이제 데려다 주고 예.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잘 들어갔습니까? 네, 잘 들어갔습니다. 컨디션 어때요? 그냥 뭐 평상시대로 예. 이렇게 하려고 그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아이가? 예. 잘 잤어요? 네, 최대한 어떻게 평상시대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잘 잔 것 같습니다. 평상시대로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네. 지금 아파트가 기울어져서 거기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디 대피소에 계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대피소에서 나와서 예. 이 고3 애도 있고 해갖고는 이제 어머니 집에 잠깐 어머니 집에 와서 있습니다. 그 어머니 집에 계시기 집에서 나오신 게 지금 며칠째인 겁니까? 이제 일주일 지났죠, 아마. 저번 이제 수능 전날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나왔어요, 그날. 네, 그때 바로 나와서 일주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차에서 한 5시간 가량 헤매다가 예.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예.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조금 잔잔해지고 어차피 빨리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셨어요. 대피소 생활 조금 하시다가 어머니 집으로. 그럼 아이는 네.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뭔가 준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한 이틀 있다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학교 가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마음 진정시킨다고 그냥, 이렇게 준비했던 거 이렇게 조금 정리하는 이렇게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괜찮다고 해요? 뭐라고 말 안 해요? 불만은 없어요? 우리 애는 특별한 거 없이 예. 차분하게 이렇게 좀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만 네. 아이가 내색은 안 하더라도 우리 그렇죠. 아버님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좀 미안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지진도 그렇고 또 환경적인 것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 저희가 좀 더 마음이 타죠. 타죠. 지진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미안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대성 아파트의 그 3도 기울어짐이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액상화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요거는 액상화 이전에 기울어지고 이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전에도? 그 후에 더 이제 심해진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그 후에 조금씩 기울고 있는 것 같고. 하하. 예, 지진이 조금 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제 액상화 현상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보셨어요? 예, 형님 이쪽에도. 예. 근데 그 아파트 있는 쪽은, 발견되신 것 같지 않고.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그 주변은 논이랑 그렇고. 이제 밭 있는 쪽에, 그쪽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 네. 언제까지 집에 못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 이제 파악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냥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것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LH 임대주택 주택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이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네네. 목소리가 생각보다 그래도 차분하세요, 아버님. 좀 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제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담담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아이 이름이 조의겸입니다. 조의겸이. 네네. 의겸이. 지금 의겸이가 이미 입시를 했으니까 듣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게 혹은 이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게 의겸아 그리고 포항의 우리 아들 딸들아 오늘 시험 잘 쳐라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의겸아 그동안 잘 준비한 줄로 아빠가 믿고 평상시대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포항에서 어려움 가운데 참 이 컨디션 조절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힘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힘이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좀 바랍니다. 예. 화이팅 하셔야죠. 화이팅.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버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수험생들을 위해서 화이팅 하셨지만 전국의 국민들은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이재민들을 위해서 화이팅 외치고 있다는 거요. 잊지 마시고 시험 잘 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진 없기를 기도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3 아들을 수험시험장에 지금 바로 보내드린 학부모입니다. 포항 대성 아파트 주민 조강혁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흥해읍에 있는 대성 아파트 액상화 때문에 기울어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다고 하죠. 지진 후에 포항 곳곳에서 이런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액상화란 건요. 그 땅 밑에 흐르던 지하수가 지진 때문에 땅 위로 분출이 되면서 단단하던 땅이 늪처럼 변하는 겁니다.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건 그 액상화된 땅 위에 있던 건물들은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논과 해안가에서만 발견되던 이 액상화 현상이 주거 지역에서도 눈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 연결을 해보죠.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손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째 지금 포항 지역의 액상화 현상을 조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요, 진앙지 주변에서 시추했던 시료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도 만들어져가지고 본격적인 조사를 아마 할 것이고, 저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주일 동안 조사하고 내린 결론이랄까요? 어떤 결론을 얻으셨어요? 일단 저희들은 진앙지 부근에서 한 곳에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모래층이 발견됐습니다. 모래층? 지금 지하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요. 모래층이 점토층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껴 있는 상태로.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이 액상화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 이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지진이 발생해야 되고, 모래층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이 갖춘 곳이면
포항에서는 어디든지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런 지역이 해변가라든지, 예. 그다음 강가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포항 지역 넓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래질 토양, 지하수, 거기에 지진, 강도 높은 지진이 더해지면 발생하는 건데 포항에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들이 뭐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해안 도시니까. 네, 예, 해안 도시고 이 포항은 천발년 전만 해도 물에 잠겨 있던 곳이가지고 분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퇴적물이 많이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논하고 해안가에서만 발견이 됐었잖아요. 초반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도심과 주거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건가? 이게 왜 그런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로 덮여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건물들도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지하에서 익상화가 일어나면 아스팔트를 뚫고 못 오니까 올라오는 장소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주로 도심지는 주민들이 제보가 중요한데요. 예, 예. 그래서 이 액상화 현상이 언론에서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뚫고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뭔가 틈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하. 그러면 지진이 더 이상 안 나더라도 액상화 현상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끝인가요? 일단 액상화는 지진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하 지질 특성에 따라서 이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까? 예,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뭐 수일도 걸리고 어떤 데는 뭐 수초 안에도 끝날 수도 있고 포항에서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정화 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아니 사실은 저희는 도심에서도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다 해서 액상화라는 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참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고요. 지금 뭐 여진이 발생한다 해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액상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큰 지진이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액상화가 벌어졌어요. 예. 길게는 수일 동안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만약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면 그럴 경우에는 붕괴 위험도 있는 겁니까? 피해는 지진이 발생할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건물 같은 것들이 기우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인터뷰한 그 대성 아파트 지금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다 해서 피사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기울어진 것도 지진 났을 때 액상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지하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액상화 때문인지 건물 자체의 결함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액상화로 인해서 전체가 기우뚱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지을 때 문제가 있어서 기우뚱한 건지 요거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포항의 한 지역만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예. 포항 전체에 대한 뭔가 조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액상화의 가능성이 큰 곳은 더 단단하게 뭔가를 짓는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액상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도심지에서 액상화가 나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액상화 지도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액상화 지도? 뭐 이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런 또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도심지는 반드시 액상화 지도를 제작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에 참고를 하죠. 그러면은 액상화 지도를 가지고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액상화 위험 지역이에요. 그럼 뭔가 더 단단한 내진 설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내진 설계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액상화를 일으키는 지층 그거보다도 깊게 말뚝이나 파일 같은 걸 박아가지고 기초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저층의 건물은 거의 말뚝 기초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지하수층 뚫고 박아야 돼요. 더 단단하게 깊게 박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물이 술렁거리더라도 저 물 바닥까지 말뚝이나 파이를 잘 박아 놓으면 그렇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 위로 물이 흘러다녀도. 예. 지금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아까 전에 포항의 많은 지역이 액상화 가능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하셨어요. 이건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으로 보면 진앙지에서부터 반경 한 12km나 10km나 아마 포항에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분포하지 않을까. 산악 지역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겠어요. 지금 경주면 포항이며 이미 큰 지진이 작년 올해 연이어 났기 때문에 교수님 액상화 위험 지역이라고 판정이 됐는데 이미 거기에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이걸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큰 지진이 안 오길 바라야 되겠죠. 예. 뭐 당연히 그건 그렇고요. 예. 그런데 기초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느냐가 관건인데 예. 기초공사가 잘 안 됐다면 큰 지진이 오면 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냉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런 곳은 기초공사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네. 냉정하게 말하자면 다시 헐고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위험을 과장해서 느낄 필요는 없겠지만 현실이 이렇다면 냉정하게 알고 그래야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걸 테니까요. 오늘 액상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좀 더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였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포항 수험생 인터뷰 들으시면서 진건도님, 저 출근하면서요 딸아이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님,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수험생을 고사장까지 내려주고 내릴 때 파이팅을 해줬더니 학생이 미소를 지으면서 내리네요. 이런 문자. 손탐정님, 네. 그 시험 치르던 날 기억나세요? 대입시험? 벌써 2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가물가물합니다만 제가 그 아침에 잠이 좀 많아요. 아침잠이. 그래서 시험 보기 전 한 달 전부터 좀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셨어요. 네, 그 정신을 좀 맑게 하는 그런 좀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날은 몸이 괜찮은데도 왠지 아픈 것 같고 미열이 있는 것 같고 막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저는 전날 좀 소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서. 예. 아유, 그래요. 그 수험생들 다 힘내시고요. 또 오늘 시험 안 치르는 고3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3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탐정 손수호의 주제도 바로 오늘 수험생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대학 이야기예요. 대학. 네. 상하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어제 큰 화제를 모았죠. 제자가 허위 내용이 담긴 성추행 고발 대자보를 대학교 교정에 붙였습니다. 지목된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 제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게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간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된 사람들이 일단 수가 많아요. 여러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명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알파벳 영문자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ABC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싹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짓으로 성추행 대자보를 붙인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A씨. 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살에 이른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인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6월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대학교에 미술학과가 있는데요. 이 미술학과의 손모 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성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쓰겠습니다. 손 교수. 네, 이 손 교수가 유명한 조각가고요. 또 총망 많은 젊은 미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에서 이제 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 라는 등의 그런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었고요. 대자보가 붙었어요. 손 교수가 제자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 네. 이 의혹을 받게 되자 강하게 부인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걸 비관해서 자살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억울하다면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구했고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놀랍게도 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손 교수의 제자 A씨였다는 점. 직속 제자 A씨가 붙인 거였어요. 그리고 직속 제자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랍게도 이 제자 A씨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대자보에 써서 붙였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손 교수가 자살을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알려지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자살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완전 반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가 대자보에 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학교의 수업이죠. 야외 스케치 행사 후에 술자리에서 이 교수 2명이 술에 취해서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속옷에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고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다. 증거 사진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써서 학교에 붙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목격을 내가 했다라고도 주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현장에 직접 있거나 또는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내용을 적었죠. 넌지시 언급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A씨가요, 이 제자가 피해자 당사자도 아니었고 또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심지어 이 전공이 달라가지고요. 이 손 교수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제자지 직속 제자도 아니네요. 그렇죠. 또는 뭐 직속 제자가 쓴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목격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A 교수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데 왜 이런 대자보를 썼을까요? 당시에 소문이 돌았어요. 교내에. 네, 이 손 교수가 제자들을 추행했다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더욱 놀라운 또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건 사실인데 이 소문을 일부러 낸 사람이 있어요? 네,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낸 게 바로 동료 교수인 B 교수인데요. 이게 손 교수와 함께 야외 스케치 수업을 갔던 동료 교수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B 교수가 여제자를 추행했고요. 문제가 되니까 이제 피해 학생이 입을 막았는데 이런 게 모든 자신의 잘못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함께 야외 스케치 수업을 갔던 그 손 교수. 손 교수. 자신이 아닌 손 교수가 성추행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 감추기 위해서 B 교수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네요. 그런 소문이 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 제자 A씨한테도 그걸 쓰라고 한 거, 대자보도 쓰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A씨는 자발적으로 쓴 거예요? 둘 다 아닌데요. 네. A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소문을 퍼뜨린 B 교수가 시켜서 쓴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동료 교수가 한 명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교수 C인데요. C 교수. A, B, C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C 교수인데요. C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A씨에게 교수가 여학생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누가 그랬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A씨에게 대자보를 쓰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 정의감에 소문 듣고 쓴 것도 아니고 다른 교수 C가 시켜서.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 C 교수가 왜 시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네요. 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감의 제자에게 이걸 쓰라고 시킨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큰 반전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뭡니까? 이 C 교수 역시 그 대학교 내에서 시간 강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C도 그럼 이 C는 뭔가 저 사건을 좀 다른 데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C 교수죠. 학내에 떠도는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라는 소문을 접하자 이거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쏠려 있는 그런 거 관심을 돌리자라고 해서 제자 A 씨를 시켜서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그런 내용의 대자보를 쓰도록 한 거죠. 참 어이없는 일로 총망받던 미술 교수가 숨진 거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네요. 제자 A 씨, B 교수, C 교수가 다 연루된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수사하고 나서 A 씨는 어떻게 됐어요? 네, A 씨가요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당하고 그리고 또 명예훼손으로 기소돼가지고요.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고 B 교수는? B 교수는 이제 헛소문 퍼뜨린 게 드러났기 때문에 파면당했습니다. 이 B 교수는 그냥 파면 조치 정도? 네, 그렇습니다. 헛소문 퍼뜨린 거기 때문에 C 교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릅니까? 네, 그런데 C 교수도 내부 감사가 진행되던 중이었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상응한 그런 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사건.
손탐정, 이 사건에서 어떤 점에 오늘은 주목하세요? 네, 첫 번째는요.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네. 의혹 제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뭐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의혹이 그렇죠.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의혹을 제기할 때도 따져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이 대자보를 붙인 거짓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A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B 교수였고. 나는 소문 듣고 한 거니까. 네. 또 대자보 쓰라고 시킨 것도 자신 C 교수가 시킨 것이었고. 시킨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한 학내 성추행 의혹 제기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있죠.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고요. 예. 그리고 또 소문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에 근거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잘못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의혹 제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법도에 맞는 거라고 보세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 하지 않고서 근거 없이 내용을 말하면요. 설령 이게 공익적인 목적 그런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이제 신분이 드러날까 봐 그 가해자 쪽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피해자 쪽을 접촉해 본다든지 뭔가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고요. 예.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호식이 치킨 창업주 성추행 사건 뭐 이런 것도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때 잘못된 소문이 막 근거 없이 돌면서 오히려 제보했던 제보자가 얼마나 곤란을 겪었습니까? 네, 그 제보자가 오히려 이제 이른바 꽃뱀이라는 의혹을 샀기 때문에 김현정 뉴스쇼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죠. 네, 그래서 익명에 기대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의혹 제기에는 법도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마녀 사냥에는 동참하지 말자. 마녀 사냥엔 동참하지 말자. 무슨 뜻입니까? 부실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또 의혹 제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일부러 누군가를 골라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 당연히 잘못입니다. 예. 큰 잘못이죠. 우선적인 잘못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의혹 제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철석같이 믿고 부화뇌동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런 경우들 꽤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요. 손 교수가 이제 성추행 의혹을 이제 받자 소문이 돌자 나는 안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또 동료 교수의 증언도 확보를 합니다. 그래요?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소문이 계속 확산되니까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건데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아니 살아서 당당하게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야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나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노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도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더 비난이 더해지자 결국은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이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지켜보자는 학내 여론이 우세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세 번째 포인트 뭡니까? 성추행은 치명적인 범죄. 치명적이다. 그렇죠. 특히 누구에게? 모두에게 그렇죠. 이거는 정말 가정입니다만 저에게도 그렇고 김현정 PD도 그렇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제3자 주변에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거나 하더라도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성추행이라는 게 좀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데 강제추행이거든요. 강제추행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올라갔죠. 맞아요. 비난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지목만 돼도 이제 지위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인식이 변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옛날 습관처럼 행동하면은 큰일 납니다.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수리 문제야.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런 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딸 같아서 했다. 이런 것도 절대 안 되죠. 요새도 그런 분들이 설마 있을까요? 몇 년 전에도 있었죠. 이거 큰일 납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본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사실관계 확인부터 제대로 하자. 사실 이거 참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일인데요. 사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그래요. 의뢰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변호사들도. 나중에 재판 가서 정말 낭패 보고요. 법정에서 망신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이 이제 모든 일의 첫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수임료를 주고 일을 맡긴 의뢰인의 말도 그냥 믿으면 탈나는데 심지어 인터넷에 떠도는 옆 사람이 얘기해주는 SNS에 떠도는 이야기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오늘 이런 게 떠오르네요. 네. 이게 사실 시중에 떠오르는 이야기는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일단 의심하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흥미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안전도 내 안전이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필요하단 말씀. 피해자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요.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울림이 있습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간절한 기도 수능 고사장 가는 길 편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이 뜨거운 응원 소리 들리시나요? 고사장 정문으로 들어서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목청을 높입니다. 화이팅! 2학년입니다.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배님들 긴장하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배님들 오고 있습니다. 떨어져. 누가 해야지. 시험장 이쪽에 있습니다. 시험장 얼마? 고맙습니다. 시험 잘 볼게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열심히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5.4, 역대급 강진입니다. 우와, 뭐고 이거? 와, 포항에 5.5. 야, 5.5던데 5.5. 예비 소집일 때 갔었는데 건물이랑 땅이 다 흔들려가지고 뭐지? 꿈인가? 이런 느낌이었어. 시험 치는 곳을 가보니까 건물들이 막 무너져 있는 걸 보고 그때야 지진이 심했구나.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친구한테 딱 전화 갔는데 이게 수능이 미뤄졌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책 다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찾는 거죠. 그 책들 막. 지난주 지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가족들 모두 마음고생 참 많으셨죠. 너무 생각보다가 많이 흔들려서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험 잘 봐. 잘 가. 밥 잘 먹고. 시계 준비하세요. 시계. 되게 생각보다 덤덤한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해야죠. 네, 안 떨어요. 김현정의 뉴스 쇼.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동대 학생들이요. 포항의 수험생들을 위해 쓴 편지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피해를 입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참 훈훈한데요. 오늘 59만 명의 수험생이 8시 40분부터 시험을 치릅니다. 14살 소녀부터 86세 최고령 수험생까지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꿈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그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을 응원하고요. 특히 포항 지역. 오늘 여진없이 땅이 단단히 잠잠하기를 소망하면서 수능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좀 볼까요? 네.
은폐된 세월호 유해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능일이어서 모든 뉴스가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뼈가 발견됐는데 그 사실을 감췄다는 거죠. 네. 미수습자들의 유해를 찾으려고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이 전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를 찾고도 숨겼다는 겁니다. 사람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게 지난 17일이었다고 하는데요. 17일. 네, 17일. 미수습자 가족이 목포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이었죠. 그런데 현장 수습본부는 가족들에게는 물론 선체조사위원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1일에야 이승철님은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SNS에 처음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국종 교수를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이국종 대 김종대로 구도를 만들면서 공격 구도를 만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 얘기를 듣고 기레기들의 소설에 국민들이 치고받고 하는 상황은 아닌 건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기레기는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항상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 하시죠, 많은 기자들. 사실관계 확인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사실은 언론인들, 기자들이 가장 핵심이지만은 요즘은 SNS가 오픈돼 있잖아요. 다들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상대를 비방할 때는. 요즘 뭐 손탐정의 얘기도 그거였지만 사실관계라는 게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팩트. 그럼요. 네. 오늘 와이뉴스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권영철 기자가 밤새 치열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뭐 노력했다 그러고 뭐 가지고 왔다고 뭐냐고 물으면 사실 저하고도 어제 막 SNS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취재하셨는데 지금 하나 김성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이 지금 논란이 크잖아요. 피해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현장 소속 변호사고요. 김현장에서는 이 사건을 언론에 보도된 뒤에 알았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몰랐다.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 우리 변호사들이 그 김동선 씨한테 이런 폭행을 당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네. 이 공식이에요. 그 김현장은 변호사 폭행 사건 정말 몰랐을까? 이 부분입니다. 김현장은 자신의 신입 변호사가 머리채가 쥐어잡히는 뺨도 맞고. 뺨도 맞고 폭행당하고 모욕당하고. 존댓말 써. 뭐 허리 꺾고 싶어. 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말을 들었다는데 진짜 몰랐을까? 진짜 몰랐을까요? 이게 김현장이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장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 매일경제신문에서 가판에 보도한 이후에 알았다. 매일경제가 이게 지금 단독을 한 거죠. 가판, 첫 일보를 한 거죠. 그래서 김현장 관계자는 보도된 뒤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김현장에는 1년차 신입 변호사가 28명이 있는데 추석 전에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1차에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술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졌다. 3차에 그 주변에서 따로 술을 마시던 김동선 씨 일행이 합류해서 술을 마시다 일어난 사건이다. 3차에 김동선 씨가 합류하면서 술 마시다 일어난 사건. 그렇지만 김현장이나 위에서 김현장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1년 차끼리 술 먹고 얘기도 안 하니까 알 수도 없었다. 얘기를 안 했다. 네. 이게 뭐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1년 차 신입 변호사가 모두 모인 자리였다는 거죠. 28명. 모두는 아니고 한 20여 명. 그러니까 28명에서 시작해가지고 2차, 3차로 이어져서 3차에서는 물론 10여 명 정도. 10여 명밖에 안 남긴 했지만 처음에는 28명이나 있었는 모임. 28명 중에 20명만 왔다. 20명 있는 모임. 근데 아무도 몰랐다? 위에서는? 김현장 관계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그룹 김동선 씨가 참석을 하게 된 배경은 사적인 영역이라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누가 초대했니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거는 무슨 사이니 이런 건? 그런 건 안 하고 다만 3차니까 술이 취했다. 안 취한 사람이 취한 사람을 데려다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동선 씨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도 하고 행동도 했다. 보도된 내용을 그냥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김동선 씨와 처음부터 자리를 함께한 남자 변호사가 어제 많이 취해 실수했다. 큰 실수했으니까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하니까 김동선 씨가 정신이 번쩍 나서 전화해서 찾아뵙겠다.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말을 했다.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뭘 오냐. 어제 술 먹고 피곤한데 올 필요 없다. 그래서 문자 또는 카톡으로
사과하는 글을 보냈다. 예.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힘 안 드냐는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된 뒤에 김앤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일이 돌아갔는지를 파악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조차도 여태까지는 몰랐다는 거고. 예. 그래서 전혀 몰랐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변호사들끼리 따로 논의를 했는데 우리끼리 술 먹는데 아는 사람이 와서 같이 먹다가 이렇게 우발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사과하고 그랬으니까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됐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와서 지금까지 온 거다. 이게 이제 김앤장에서 설명한 얘기입니다. 김앤장이 여태까지 몰랐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 큰 로펌이면 내부 규율이 엄격한 곳 아니에요? 김앤장이 소속 변호사들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 평가도 아주 뭐 참 어렵게 참 박하게 아예 뭐 까다롭게 한다. 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있죠? 저도 이제 김앤장 소속 다른 중견 변호사들에게도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거나 보도 이후에 알았다는. 다들 입을 다물어요, 다들. 짜 맞춘 듯한 답변 내지는 입을 다물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주변부로 취재를 좀 해보셨겠네요, 확대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여 변호사는 A 변호사라고 합시다. 사건화되기를 원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정작 그 머리채를 잡혔다는 김동선 씨한테 그 변호사는 사건화가 초반에 공개되기를 원했다는 말이 돌아요? 그렇죠. 상당히 분개했고 이 문제가 사건화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직접 통화를 하거나 접촉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침묵하고 있고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단체들도 직접 통화는 못 해봤다. 접촉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들의 심경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죠. 피해자가 가장 사건화되기를 원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나서 공개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알려지지 않았느냐. 네. 이제 어떤 경로로 이게 알려졌는지는 좀 뭐 갑론을박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A 변호사의 가족이 매경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입니다. A 변호사의 부친은 매경에서 고위직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정도라도 보도가 됐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건 이제 권영철 기자가 취재를 쭉 해보고 내서 내린 추론입니다만 머리채를 잡힌 A 변호사, 신입 변호사입니다. 아주 신입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공개되기도 원했고 굉장히 화가 나 있었지만 아마 이게 뭐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것이든 아니면 암묵적인 것이든 침묵을 강요당했고 그래서 2달이나 지내오다가 이 A 변호사의 아버지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뒤늦게 공개된 것이 아닌가. 언론인 출신이고 그 언론에서 공개를 한 거고. 맞아요. 물론 연결 구조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습 기자가 친구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를 가져와서 뭐 기사가 됐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그런 경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서 그 김앤장 관계자의 해명대로라면 이미 사과를 했고 피해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죠. 정말로 김앤장은 몰랐을까? 첫 번째는 김앤장의 반응이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김동선 씨 변호사 폭행 사건이 언론이 보도되자 변호사들이 엄청 분개했습니다. 어제 변호사협회 회장, 변협회장 인터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천박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찬희 서울지방 변호사회장은 건드렸으니 각오하라 이러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여성 변호사협회에서도 성명을 내면서 김앤장에까지 사건을 방치한 김앤장의 형태도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김앤장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앤장 관계자는 우리는 뺨 맞고 망신당하고 억울해 죽겠다. 잘못하면 욕먹어야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600명이 넘는데 어디서 술 먹고 어디서 맞았는지 때렸는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유명한 재벌한테 모욕당하고 폭행당했는데도?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김현장 관계자에게 대한변협은 고발을 했는데 김현장은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더니 네. 고발 여부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김현장이 고민하나. 그러니까 자꾸 선을 긋는 거네요. 네. 개인 문제다. 개인 문제다. 예. 아니 변호사 협회에서도 나서는데 김현장 자신은 모른다. 우리 구성원이지만. 사적인 일이고 업무상 하다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계속 그 입장이에요. 본인들이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었죠. 그래요. 두 번째는요. 네. 신입 변호사들에게 멘토가 있습니다. 아, 그 회사는 그래요? 예. 신입 관리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일을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몰랐다? 그러면 이건 조직에서 큰 구멍이 난 거잖아요. 구멍이 난 거죠. 예. 김현장 관계자에게 멘토가 있는데 의논도 안 했다는 거냐 했더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몇 번을 확인해 봤다. 피해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그렇게 일단 넘어갔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세 번째는 김현장은 한화그룹을 무시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2007년 김성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가죽 장갑 끼고 뭐 야구 방망이. 네. 근데 그때도 김현장이 맡았죠. 지난 1월에 일어난 술집 종업원 폭행 사건도 김현장이 맡았죠. 그것도. 자관 김 회장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계속 김현장이 맡아왔습니다. 하나와 관련된 사건들. 네. 지금 청취자 4850님, 박명생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럼 이번 김동선 씨 변호는 김현장이 맡는 건가요? 물어보셨어요. 사건화되면은요 이해관계가 상충되잖아요. 네. 김현장 소속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맡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하. 문제는 사실 이게 세 번째 이유 중에 김현장이 나서서 지난번 폭행 사건을 어렵사리 집행유예를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건화되면은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변호한 건데 지금 변호해서 집행유예가 그러니까 어렵사리 집행유예를 끌어냈는데 그게 깨지는 구조. 희한하네요. 김현장으로서는 희한하네요. 대형 클라이언트 회사에 대한 난처한 입장이잖아요. 난처하니까. 네 번째는 김동선 씨의 사과문이나 김현장의 해명이 맞춘 듯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지금 김동선 씨 입장은 뭐냐면요. 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난 하나도 내가 뭔 일 했는지 몰랐다. 아니 그때 사과는 했다 그랬어요. 아까 사과는 했지만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지는 모르고 기억이 안 났다. 그냥 실수했다고 하기를 사과했다 이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김현장의 입장이에요. 김현장도 그동안 전혀 몰랐다. 일어나서 알았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인데 사실 김동선 씨가 지난 3월에도 사과를 했잖아요. 했었죠. 사과를 했는데 그 당시 사과문 잠시만 들어보시죠. 그 당시 사건으로 사과했을 때.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잘못한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제가 무리를 일으켜 더욱더 면목이 없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시 사과를 하긴 했어요. 어쨌건 이게 김성현 회장과 그 가족들 사건이 잊혀질만 하면 터지고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재벌가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구나라는 것 하나와 우리가 요즘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그 갑질이 또 한 번 벌어졌구나. 이 두 가지를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 꼼짝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국의 59만 수험생들 그중에서도 6천 명의 포항 수험생들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땅이 잠잠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검증 기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게 기존의 5대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고위공직에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5개는 그대로 있고 거기다 음주운전, 성범죄 전력까지 더하는 거예요? 7대 원칙이 된 거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 2번 이상이면 원천 배제, 또 10년 이내 한 번이라도 신분을 허위로 이렇게 속였다 그런 것이 발각되면은 임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 발표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후 약방문이다, 물타기다 이런 비판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엔사는 JSA 귀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정 교수는 환자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군 귀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어제 기자회견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북한 병사의 뱃속 기생충 상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인격살인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왜 인격살인이라는 건지 자괴감이 든다.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대단한 화제가 됐는데요. 이국종 교수를 비판한 주인공은 바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죠. 김 의원은 북한군의 뱃속 기생충 상태를 공개하며 이런 환자는 처음 본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이 북한 병사를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본 것이다. 예. 이 교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제가 자주 인터뷰하는 분인데 예. 이렇게까지 화제로 떠오르시는 건 제가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이죠. 전혀 예상도 못했고 또 최초의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엿새 전인데 예. 그 이후로 3, 4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최초에 문제 제기할 때는 예.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예.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 아주대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 세 가지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인격의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또 살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탈북 병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목했을 때는 아무도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정도 지나서 예. 이제 한 언론에서 제가 이국종 교수를 선제 공격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이국종 교수한테 알려줘서 반응을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태가 이제 저와 이국종 교수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개되기 시작했죠. 대결 구도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그러면은 처음에 SNS에 글을 올리셨을 때는 이국종 교수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해보자 이런 의미로 올린 거고. 네. 그때는 며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반론 제기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공감하는 반응이 더 우세했습니다. 더 우세했어요? 그 언론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채널 A입니다. 거기에서 좀 대결 구도로 공격한 것처럼 몰아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제 첫 번째 글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거냐. 오히려 옹호하는 글에 가깝다. 그 이국종 교수가 하소연을 했잖아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 예,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예? 국가기관의 어떤 요구나 여론의 압박에 밀려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하도록 왜 몰아넣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근데 또 이국종 교수 말씀 듣고 보면은 의료진 입장에서 또 굉장히 화나는 지적일 것 같고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건 맞는 말이더라도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겠는가.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김종대 의원은 그분한테 직접 이걸 항의한 것도 아니고 SNS로 그냥 이런 성찰도 해보자라고 올린 거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긴 하네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싸움에 뛰어들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행간 들어가죠. 혹시 국회의원 한 명이 몇 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지 아세요? 글쎄 꽤 많은 건 아는데 명수 정확히 모르겠네요. 7명입니다. 7명이에요. 예,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씩 이렇게 하면 총 7명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8급 비서 1명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보좌진 증원 결정한 국회 운영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론 눈치 볼 것 없다. 그때 그 보좌진 늘리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던데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가 보좌진 증원안을 통과시킨 게 엿새 전인 지난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뒤늦게 속기록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게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보좌진 증원에 찬성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버려야 한다. 이참에 4급이 둘이니
상급으로 하나 바꾸고 인턴을 8급, 9급 정규직으로 딱 전환하자. 자, 저는 일단 뒤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빼고요. 예. 그 앞에 어차피 여론, 국민 여론이란 건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네.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게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최도자 의원 발언뿐만 아니고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예. 국회가 너무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다 새벽 6시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지 않느냐. 3D 업종 중 하나인데 너무나 국민 눈치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국회의원 8급 보좌진 1명씩 늘리는 거니까 3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세수 67억 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증언에는 찬성하지만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의원 세비를 깎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일사천리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예.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인터넷과 SNS가 발칵 뒤집어졌고요. 예.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 8급 보좌진 증언 결정. 그러면서 여론 눈치 볼 것 없다. 상당히 당당한 국회의원들. 이 뉴스에 행간 2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죽을 듯이 싸우면서 밥그릇은 잘만 챙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국회 모습 보면 정말 답답하죠. 다급한 국정 현안이나 개혁 입법 논의는 뒷전이고 예. 여야로 갈려서 정쟁으로 날세우는 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의원 보좌진 증언에는 여야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세수 67억 국회의원 눈에는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67억 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세종시와 4대강 사업으로 정치권의 대립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예. 국회 운영위원회가 5급 비서관 증언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혈세 낭비 논란으로 굉장히 당시에도 시끄러웠는데요. 예. 5급 비서관 1명을 늘리는데 190억 원의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시급한 법안은 다 제쳐두고 일사천리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의원실 보좌관이 7명으로 늘어난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군요. 7년이 지났거든요. 18대에서 20. 의도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글을 쓰신 건지. 그런데 네. 이국종 교수라는 주어는 빠져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브리핑을 한 사람이 이국종 교수고 기생충 이야기를 분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국종 교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글쎄 그렇게 한 명의 이국종 교수라는 인격체로 좁혀서 본다면은 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사건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어떤 왜곡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서 모든 걸 공개했다. 예.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 더 이상 못하겠다. 예. 또 첫 번째 기자회견 때도 상당히 그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국종 교수도 마지못해 본인도 의도하지 않아도 어쩔 수밖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구조란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의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몰아넣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보도 태도는 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국종 교수에게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몰아간 우리 사회의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는 일단 제 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북한 병사의 기생충과 분변, 어떤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은 인격 테러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게 이국종 교수든 아니든 간에 이게 공개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공개된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총상으로 인해서 외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그 생명의 위독을 초래하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상해와 무관하게 이전에 그 있었던 환자 몸의 결함 내지는 질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결함이나 질병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심폐소생이 잘 됐다, 수술 이후에 추가 감염이 없었다, 이런 환자의 몸 상태를 브리핑을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한 부분이 이유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어제 이 교수가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생충과 분변을 공개했다. 외과 수술에서는
장문합, 그러니까 봉합하는 거죠. 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생충과 분변이라서 그걸 이제 브리핑 해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 글쎄요. 의사의 어떤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의학적 판단에서는 나름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료했느냐 문제이고 또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어떤 그 몸 상태나 질병 같은 경우가 악화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수술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런 이상으로 그 기생충이 60cm 또 수천 마리 뭐 알과 기생충 이래서 핀셋으로 그걸 집어내고 그러니까 도를 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이루어진 거는 원래 기자회견 내용에도 없었어요. 그럼 이국종 교수가 발표한 것 자체도 좀 문제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더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더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마치 눈으로 생생하게 보듯이 묘사가 됐었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우리 사회에 2만 명이 넘는 탈북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칫 혐오의 감정이 그분들에게 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사항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격려를 받고 있는 게 그분들입니다. 탈북민들의 격려 받으세요? 예, 지금 그 처음에 그 뉴스가 나갔을 때 자기들이 불안했는데 일단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추가 보도를 막았고 그래서 본인들은 잘된 일이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사람들이 전달해 왔어요. 지금 탈북민들이 돌아다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마치 몸에 기생충 있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뭐 이런 편견을 느끼신대요? 아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사실 이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 탈북인들하고 앞으로 식사하기가 꺼름직하다. 그런 말 들으셨대요? 예, 이런 말도 들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환자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상당히 특수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가 지금 목숨을 살리느냐 마느냐,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시더라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과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옳았겠는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못한 것은 수술실에까지 무단으로 들어온 국정원 기무사의 정보 요원들, 그다음에 일일이 공개 여부까지 세세하게 영향을 미친 어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러면서 이제 원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항사한 일, 이런 어떤 것과 언론의 보도가 맞물리면서 이미 제 문제 제기와 무관하게 이국종 교수께서는 의료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드리자는 의미지 어떻게 이것이 의료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또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전해줘서 본인을 자극했단 말이죠. 언론이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국종 교수하고는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더 크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전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공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제 기자회견에 경황이 없으시니까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은 찾아뵙고 허심탄회하게 오해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그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겠다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미 그런 보도들 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화는 왜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그분 지금 치료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까 전화라도 좀 해서 빨리 풀어보시죠. 저는 할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상황은 도저히 이런 기자회견의 한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 시점에 저랑 건 적절치가 않고요. 제가 중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조만간
통화라든지 방문을 타진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지금 오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청취자들 가운데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청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자, 우선 이런 어떤 그 과도한 정보 공개가 초래한 부분에 대한 우리 누군가의 어떤 책임과 또 유감 표명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도하게 잘못 알려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사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워낙 많은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여서요. 오늘 김종대 의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동대 학생들이요, 포항의 수험생들을 위해 쓴 편지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피해를 입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참 훈훈한데요. 오늘 59만 명의 수험생이 8시 40분부터 시험을 치릅니다. 14살 소녀부터 86의 최고령 수험생까지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꿈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그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을 응원하고요. 특히 포항 지역. 오늘 여진없이 땅이 단단히 잠잠하기를 소망하면서 수능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좀 볼까요? 네, 은폐된 세월호 유해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능일이어서 모든 뉴스가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뼈가 발견됐는데 그 사실을 감췄다는 거죠. 네. 미수습자들의 유해를 찾으려고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이 전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를 찾고도 숨겼다는 겁니다. 사람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게 지난 17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17일. 미수습자 가족이 목포신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이었죠. 그런데 현장 수습본부는 가족들에게는 물론 선체조사위원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1일에야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예, 철수하고 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 사실을 숨겼던 이가 세월호 현장 수습 부본부장인데 그 사람은 사람뼈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미수습자 가족의 심적 동요가 우려돼서 그랬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네요. 근데 가족들이 철수 결정을 거둬들이고 수색 작업 재개를 요구할까 봐 이렇게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람뼈인지 확실치 않죠 물론. 그러면 사람뼈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감출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발끈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는 물론 앞으로 수색 작업의 재개 여부에도 아마 관심이 모아질 것 같네요. 네, 유족들 가슴에 이 미수습자들 가슴에 더 이상 못 박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김관진의 석방 제동 걸린 적폐 수사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풀려났네요. 어제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속이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 구속 11일 만에 석방이 됐죠. 댓글 공작 혐의죠. 네. 사실 사안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그리고 어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을 뿐인데요. 지난 11일에는 그 재판부가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김 전 장관을 넘어서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사에 초점을 맞추려던 검찰의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김 장관 다음이 MB다 이런 거였는데 네. 일단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는 거. 그런가 하면 현 정부의 고위 인사였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어제. 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였죠. 네. 실제 구속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음주운전 성범죄 고위공직의 배제 기준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확대된 고위공직자